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부드러운 곡선이 제 몸에 밀착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촌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같은 좁은 방 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형수님은 이미 제가 깨어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지난 연휴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25살 남자고 사촌 형수님과의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제 사촌 형 박현우 씨는 저보다 20살가량 연상입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는지 자식을 7이나 두셨습니다. 박현우 형의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막내였습니다. 그 시절 흔히 그랬듯 할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 딸만 계속 낳으셨고 결국 7번째에 아버지를 얻으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릴 적 몸이 약하셨다는 이유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을 하나 더 두려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누나들만 5인 집안에서 자라는 게 싫었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형제자매들과 의지하며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만 해도 10살 차이가 나니 당연히 박현우 형과 저 사이의 나이 차도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형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가면 형이 처음으로 오락실에 데려가 주셨고 PC방이 생겼을 때도 게임이라는 신세계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형님이라 부르기엔 너무 어른 같으셨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형님하며 따르는 사이입니다. 박현우 형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과 이혼하셨고 몇 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그때 새 형수님 서지한 씨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정말 육감적이라는 표현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한참 연상이신 분께 할 말은 아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몸에 붙는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형이 부러웠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눈 이후로는 형수님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았고 시간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할머니께서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들, 저희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제사도 지내고 오랜만에 가족 간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였습니다. 자식들까지 전부 모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대식구가 모이는 게 좋아서 매번 부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촌들만 해도 10명 이상은 모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박현우 형과 서지한 형수님도 계셨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술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막내인 아버지의 자식인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미성년자 없이 모두 술독을 기울였습니다. 괴짝으로 가져다 놓고 밤새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라 분위기는 거의 동네 잔치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어도 지병도 없으셨고 정신도 온전하셨기에 모두 호상이라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한다는데 저희 집안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사촌들 역시 사이가 나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다툼이라도 생기면 이미 부모님 선에서 정리되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른들과 사촌들 상을 나눠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너무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모를 술버릇이 나올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 취한 사람들이 시골집 곳곳에 방으로 들어가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이 꽤 넓어서 거실이며 안방이며
남녀를 나눠 널브러져 잤습니다. 창고 같은 작은 방에도 이불을 깔아뒀는데 원래는 박현우 형이 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짐들이 쌓여 있어 딱 한 사람이 누우면 비좁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오셔서 그 방에 익숙하다며 자처해서 거기서 자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외풍도 심하고 먼지까지 쌓인 짐더미가 있는 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이 술에 진탕 취하셨는지 약속을 깨고 다른 사촌들 옆에 누워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 들어왔는데 그 좁은 방밖에 누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서 그 방에서 자는 게 싫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 창고 같은 방이 아니면 누울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위안을 삼고 선잠에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은 밤이 되면 정말 어두웠습니다. 도심과 달리 가로등도 없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분간할 만한 불빛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달빛이 있었지만 그 방은 창고로 쓴 지 오래되어 창문마저 보수하면서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들어오신 분이 문을 닫자 말 그대로 칠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술에 취한 박현우 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방은 창고이자 방이라 표현했지만 생활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나와 마당을 약간 가로질러야만 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형이 아니라면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형일 거라 생각하고 자는 척했습니다. 술 기운이 돌아 일어나기도 귀찮았습니다. 형이 오시면 좀 비좁더라도 비켜 자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잠에 취하고 술 기운이 돌아도 옆에 눕는 게 남자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와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으니까요. 그분이 휴대폰을 들어 저를 이리저리 비춰보는데 눈을 살짝 뜨고 보니 서지한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이 거기서 주무시는 줄 알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형이 아닌 걸 아셨으니 이제 나가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핸드폰 불빛에 저를 확인하셨을 텐데 형수님은 슬그머니 제 곁에 눕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심장 소리가 형수님께도 다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깨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정신이었다면 해명하고 제가라도 나갔겠지만 술취기 탓인지 도저히 평소처럼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지한 형수님은 제 곁에 누워 그대로 가슴에 파고들며 안겼습니다. 저는 또 잠든 척하며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누구인지 아는 상태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삶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누군가의 실수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 외로움이 잘못된 길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후회, 욕망과 연민이 뒤섞여 만들어낸 감정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배우고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따뜻함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삶의 한 조각일 것입니다. 노후의 여정은 이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해 누군가의 지난 날을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비춰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남모를 외로움이 있다면 부디 그 외로움이 누군가를 상처내는 불빛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관심이 또 다른